반갑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웰드 기능부터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웰드라는 것은 여러 개로 끊어져 있는 엣지들을 서로 연결해서 한 개의 컵으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제가 모델링 작업할 때 웰드 기능 사용하는 걸 많이 보셨죠? 자, 그런데 저는 여기에 있는 웰드는 잘 사용을 안 합니다. 여기 있는 웰드는 말 그대로 아주 기본적인 웰드 기능만 수행을 합니다. 자, 먼저 여기 있는 웰드 기능부터 사용을 해보죠. 아래쪽에 제가 아크를 3개를 그려 놓았는데, 자, 이 부분은 각각 엣지로 이렇게 나눠져 있죠. 끊어져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는 그냥 아크로 되어 있습니다. 자, 속성을 한번 보죠. 속성을 보시면은 이 부분은 아크로 되어 있죠. 그리고 여기는 각각의 엣지로 다 나눠져 있습니다. 전체를 보면은 12개 엣지로 되어 있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2개 엣지로 되어 있죠. 이렇게 엣지로 나눠지는 걸 다 선택을 하시고 웰드를 클릭하면은, 자, 얘는 한 개의 컵으로 바뀌게 됩니다. 세그먼트는 그대로 12개죠. 그렇지만 속성은 컵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클릭을 하면은 전체가 다 선택이 되죠. 자, 엣지로 나눠진 부분을 정확하게 보려면은 트레이 창에서 스타일이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에디트 메뉴가 있습니다. 자, 여기를 클릭을 해서 아래쪽에 엔드 포인트 있죠.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각각의 엣지 부분이 이렇게 다 표시가 납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기능은 잘 안 씁니다. 이 기능을 쓰면은 화면이 좀 지저분하죠. 그래서 잘 사용을 안 합니다. 지금도 꺼두겠습니다. 자, 꺼두시고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웰드를 해서 컵으로 만들었고, 여기는 지금 엣지로 나눠져 있죠. 이 상태에서 푸시풀을 한번 실행해 보죠. 라인 툴로 연결해서,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결과가 나왔죠. 웰드가 된 부분은 깨끗하게 이렇게 하나로 출력이 되고, 이 부분은 다 면이 쪼개져 있죠. 자, 이 부분은 아크였죠. 아크도 똑같이 작업을 해 보겠습니다. 아크도 역시 깨끗하게 출력이 되죠. 자, 아크도 기본적으로는 웰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 정도만 보더라도 웰드가 왜 필요한지는 아시겠죠? 웰드는 처음부터 끊어진 라인을 한 개로 합치는 기능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처음에는 아크로 작업했지만은 작업하다 보면은 선을 더 떼어 그리거나 또는 도형을 합치면서 웰드가 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풀리는 경우가 있죠. 그럴 때도 웰드 기능은 필요합니다. 자, 그렇지만 저는 여기에 있는 웰드는 잘 사용을 안 합니다. 여기 있는 웰드는 TIG 웰드인데 기능이 아주 기본적인 기능밖에 없습니다. 저는 다른 걸 사용하는데 스케치업 2019부터인가 2020부터인가 확실히 기억은 안 납니다. 그런데 스케치업 자체적으로 웰드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 웰드가 조금 더 기능이 좋습니다. 그 부분 사용하는 것도 보여드리죠. 자, 이쪽에 제가 도형을 또 그려 놓았는데 다 끊어져 있죠. 다 끊어져 있는 거를 이렇게 복사를 했습니다. 자, 전체를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고 여기 있는 웰드를 실행을 해보죠. 처리가 되었겠죠. 클릭을 해보면은 제일 아래쪽에 있는 거는 웰드 처리가 되었죠. 그런데 나머지는 웰드 처리가 안 되었죠. 그렇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웰드는 여러 개를 동시에 웰드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다시 작업전으로 돌아가죠. 이번에는 스케치업 기본으로 제공되는 웰드를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다시 전체를 선택을 하고, 자, 스케치업 기본 기능에 있는 웰드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웰드 엣지라고 있죠. 자, 이 부분을 클릭을 합니다. 확인을 해보면은 전체가 다 웰드가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다중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쪽 부분을 한번 볼까요? 이 부분은 웰드가 안 된 거를 우리가 3D 형태로 뽑아냈죠. 자, 이 상태에서 이 부분만 선택을 해보죠. 지금 엣지만 다 선택을 했죠. 그리고 여기 있는 웰드를 실행을 해보죠. 자, 다시 클릭을 해보면 웰드 처리가 안 됐죠. 이미 3D 형태로 뽑아내고 그리고 각 엣지마다 이렇게 분기가 되어 있죠. 이런 상태에서는 웰드 작업을 해도 웰드 처리가 안 됩니다. 자, 다시 선택을 하고 이번에는 스케치업에 있는 웰드를 사용을 해보죠. 자, 처리를 했습니다. 선택을 해보면 웰드 처리가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추가로 푸시풀로 뽑아내면은 이렇게 뽑힌다는 거죠.
자, 이런 것만 보더라도 스케치업에 있는 웰드 기능이 훨씬 더 좋죠. 일단 여기 있는 웰드 기능은 스케치업 자체적으로 웰드 기능이 지원 안 될 때 그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자, 스케치업 기본 기능에 있는 웰드를 단축키로 지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윈도우 메뉴를 클릭을 해서 환경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아래쪽에 쇼컷 있죠? 여기를 클릭을 해서 필터 부분에 웰드라고 입력을 해보죠. 자, 웰드가 나왔는데 익스텐션에 웰드가 있고, 그렇죠. 자, 전부 다 보면은 플러그인에 있는 웰드밖에 안 보이죠. 스케치 기본에 있는 웰드는 안 보입니다. 자, 그 이유가 우리가 작업을 하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야 나타나는 메뉴를 컨텍스트 메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컨텍스트 메뉴는 그 상황에 맞춰서 메뉴 배열이 달라집니다. 지금은 우리가 웰드 작업을 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메뉴에 안 나타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종료를 하고 이 부분을 선택을 하죠. 이러면 웰드 작업할 준비가 된 거죠. 자, 이렇게 하고 다시 불러보죠. 자, 이번에는 몇 개 더 나왔죠. 두 번째 보면은 에디트 아이템 웰드 H라고 있죠. 자, 이 부분이 스케치앱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웰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Alt W가 단축키로 지정이 되어 있죠.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키로 지정을 하시면 되겠죠. 자, 이거 외에도 제가 사용하는 웰드가 하나 더 있는데 그 부분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아까 웰드 처리를 했었죠. 자, 익스플로드 해서 웰드를 해제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각각이 또 엣지로 나눠지게 되겠죠. 자, 스케치업 기본 기능에 있는 웰드나 여기 있는 TIG 웰드의 경우에는 일단 웰드할 대상을 다 선택을 해야 되죠. 하지만 지금 사용할 웰드는 일부분만 선택을 해도 됩니다. 자, 엣지가 12개죠. 그 중에서 제가 하나만 선택을 하죠. 하나만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해서 여기 보면은 커비자드라고 있죠. 메이커 커브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클릭을 하면은 자, 웰드가 되었죠. 선택을 해보면은 얘는 커브가 아니라 다시 아크로 바뀌었습니다. 이쪽이 본래 제가 아크였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익스플로드해서 분해를 다 했는데 일반적인 웰드의 경우는 우리가 웰드를 했을 때 성격이 커브로 바뀝니다. 그렇죠. 근데 얘는 아크로 바뀌었죠. 원래 아크였다가 다시 분해된 거를 웰드를 하면은 원래 성격으로 돌아갑니다. 자, 물론 아크나 서클로 만들 수 없는 경우에는 그냥 커브로 바뀌겠죠. 자, 우리가 작업을 하다 보면은 웰드할 대상을 전체를 다 선택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일부만 선택해서 작업하더라도 전체가 웰드가 된다면 상당히 좋겠죠. 그럴 경우에 저는 이 루비를 사용을 하는데 이 루비는 기능도 많고 옵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그 부분을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이 루비만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웰드라는 게 이런 단일 형태만 작업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옆에 보면은 자, 이런 형태도 만들어 놓았는데 아크가 양쪽에 두 개가 있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전부 다 엣지로 나눠져 있죠. 자, 이런 형태도 물론 웰드가 가능하겠죠. 자, 한 개의 컵으로 바뀌었죠. 웰드 기능은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옆에 있는 익스플로드 커버 이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익스플로드 커버라는 것은 커버를 분해를 해서 다시 엣지로 만드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아까 제가 사용하는 걸 보셨죠? 우리 기본 기능에도 익스플로드 커버가 있죠. 자,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이 부분에 보이죠. 저는 아까 이 부분을 사용을 했는데 자, 이것과 이거는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걸로 작업을 해보죠. 클릭을 하면은 전체가 또 이렇게 엣지로 다 분해가 되었겠죠. 자, 웰드와 마찬가지로 익스플로드 커버도 우리가 모델링 작업을 하다 보면은 상당히 자주 사용하는 기능입니다. 자, 익스플로드 커버는 뭐 복잡한 기능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이퀄라이즈 세그먼트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죠. 자, 이퀄라이즈 세그먼트는 커버의 세그먼트 개수를 변경하는 기능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아크나 서클의 경우에는 세그먼트 개수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죠. 하지만 커브 같은 경우에는 세그먼트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아크를 만들었을 때 지금 이 아크는 세그먼트 개수가 12개죠.
우리가 여기서 24개로 입력을 하면은 24개로 바뀝니다. 자, 그리고 세그먼트 개수가 바뀌면서 아크도 상당히 부드럽게 바뀌죠. 이번에는 6개로 조절하면은 6개로 바뀌죠. 그러면서 상당히 각져 있는 형태로 바뀝니다. 자, 그런데 커브의 경우는 우리가 속성창에서 세그먼트 개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림을 좀 단순하게 그려서 다시 비교를 해보죠. 자, 이렇게 자 커브를 만들었죠. 얘는 세그먼트 9개짜리 커브죠. 속성창에서 변경을 하려고 하면 아예 입력 자체가 안됩니다. 그렇죠. 자, 다시 선택을 하고 이번에 얘를 클릭을 합니다. 자, 옵션 창이 뜨죠. 디바이드 바이 넘버라고 되어 있는데 클릭을 하면은 랭스라고 있죠. 자, 개수로 바꾸겠느냐 아니면 길이로 바꾸겠느냐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넘버로 하고 이 부분을 지금 9개인데 한 12개로 입력해 볼까요? 그리고 OK를 합니다. 자, 12개로 바뀌었을 겁니다. 선택을 해서 보면은 세그먼트가 12개로 바뀌었죠. 자, 그리고 얘는 세그먼트 개수를 변경을 하면서 각 세그먼트의 길이를 똑같이 맞춰줍니다. 본래 우리가 이메일 라인을 그려서 커브로 만들면은 세그먼트의 길이가 다 다릅니다. 물론 아크나 이런 거는 다 똑같겠죠. 자,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시 한번 그려보죠. 자, 얘는 지금 세그먼트 9개죠. 자, 이 부분을 연결해서 푸시풀로 뽑아 보겠습니다. 자, 히든 지오메트리 한번 볼까요? 그냥 보기에도 길이가 다르죠. 731 그리고 여기는 609. 자, 길이가 다릅니다. 그런데 얘는 길이가 아마 똑같이 바뀌었을 겁니다. 볼까요? (467) 467 다 467이죠. 자, 이런 식으로 길이가 똑같이 바뀌었죠. 자, 이번에는 개수를 한번 줄여 볼까요? 다시 작업존으로 돌아가서 자, 9개인데 좀 줄여보죠. 한 6개 정도로 줄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6개로 바뀌었죠. 자, 얘는 이런 커브만 작업 가능한 게 아니라 아크나 스컬에 대해서도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이 부분이 아크였죠. 아크입니다. 자, 이것도 변경을 해보죠. 선택을 하고 자, 12개로 바꾸겠습니다. 자, 얘는 12개로 바꾼다고 해서 이게 본래 아크처럼 부드럽게 되지는 않습니다. 해보죠. 자, 이렇게 하면은 세그먼트 개수는 12개로 바뀌었죠. 하지만 부드럽게 처리되지는 않죠. 우리가 본래 속성창에서 아크의 세그먼트 개수를 바꾸면은 상당히 부드럽게 바뀌죠. 하지만 얘는 커브로 처리를 해서 부드럽게 바뀌지는 않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그먼트 개수가 아니라 길이 단위로 한번 바꿔보죠. 자, 클릭을 해서 넘버가 아니라 랭스로 해보죠. 자, 전체 길이가 4868이니까 한 500mm 정도로 해볼까요? 뒤에 단위가 안 나오면은 처음에 작업할 때 얘가 제대로 작업이 안 되더라고요. 지금은 어떨란지 모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냥. 자, 500이라고 입력을 하고 OK를 눌러보죠. 자, 작업이 제대로 안 됐죠. 세그먼트 한 개로 바뀌면서 전체 길이가 4868이니까 4868짜리 한 개로 바뀐 거죠. 다시 작업존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죠. 자, 이번에는 단위가 나왔죠. 그러면은 다시 500이라고 입력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 됐겠죠. 바로 됐죠. 자, 바로 됐는데 우리가 500이라고 입력했죠. 그러면은 세그먼트 10개가 되면은 486.8 뭐 이렇게 나오겠네. 그죠? 자,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자, 먼저 세그먼트 한 개 길이부터 체크를 해보죠. 당연히 486이 나오겠죠. 그렇죠. 자, 모든 게 다 486.85가 나오죠. 그러면서 세그먼트 개수는 10개로 바뀌었죠. 자, 전체 길이가 4868입니다. 그러면 500으로 입력하게 되면은 맞출 수가 없죠. 상식적으로. 그래서 지가 세그먼트 개수와 길이를 적절히 조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맞춰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만약 5000mm 같으면은 우리가 500으로 맞출 수가 있는데 4868은 전체를 다 500으로 맞출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런 점 때문에 저는 다른 툴도 같이 사용을 하는데 그게 어떤 건지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을 하면은 아래쪽에 BJ 컨버터라고 있죠.
자, 여기 보면은 폴리라인 세그먼트가 있고 폴리라인 디바이드가 있는데, 폴리라인 세그먼트는 세그먼트 개수대로 맞춰주는 거고, 폴리라인 디바이드는 길이대로 맞춰줍니다. 자, 얘를 한번 사용을 해보죠. 지금 인터벌이 300mm 되어 있는데 500mm로 맞춰볼까요? 자, 그리고 OK. 한 번 더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전체 길이는 그대로 4845죠. 그리고 약간 줄어들었나요? 그리고 세그먼트는 10개로 되어 있는데, 일단 각 세그먼트 길이를 한번 재보죠.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입력한 500mm로 나옵니다. 여기도 500mm가 나오겠죠. 다 500mm가 나오는데 제일 마지막 거는 길이가 다르겠죠. 345로 나옵니다. 자, 나머지는 500mm로 맞춰주고 제일 마지막만 길이를 조절해서 전체 길이로 맞춰주는, 자, 이런 툴도 있습니다. 저는 두 개를 병행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이 부분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무브 기능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JS 무브에 대해서 설명드리죠. 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동을 하는 툴입니다. 보통 우리가 무브 툴로 이동할 때는 마우스로 이동을 하죠. 얘는 키보드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대상을 선택하고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키보드의 화살표를 이용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화면 아래쪽에 보시면은 V12 창에 디스턴스가 있죠. 한번 이동할 때마다 100mm씩 이동한다 이 말이겠죠. 자, 여기서 이동할 거리를 직접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1000mm 이동을 하겠죠. 제가 화면에 가이드를 만들어 뒀는데 1000mm 간격으로 만들어 뒀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은 오른쪽으로 1000mm 이동하겠죠. 자, 왼쪽은 이렇게 가죠. 자, 그리고 윗방향은 Y축 방향으로 이동을 하겠죠. 자, 이 상태에서 Alt키를 같이 누르면은 Z축 방향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Alt키 누르고 윗방향을 누르면은 이렇게 Z축 방향으로 올라가겠죠. 자, 그리고 이동을 할 때 컨트롤 키를 같이 누르면은 설정한 값의 10분의 1만큼 이동을 합니다. 아래쪽에 나오죠. 곱하기 0.1. 그리고 Shift 키를 누르면은 설정한 값의 10배를 이동을 하겠죠. 지금 1000mm인데 제가 100mm라고 입력을 해보죠. 자, 이렇게 하고 Shift 키 누르고 이동을 해보죠. 자, 100mm 설정을 했지만은 1000mm씩 이동을 하겠죠. 자, 컨트롤 키는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컨트롤 키와 화살표 키는 화면 전환용으로 따로 단축키를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컨트롤 키 누르고 화살표를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바뀌어 버리죠. 지금 프론트로 바뀌었죠. 자, 라이트, 레프트, 백. 자, 이런 식으로 저는 화면 전환이 되기 때문에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께서 직접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부분은 뭐 워낙 단순하니까 더 이상 뭐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자, 이 부분 설명드리죠. 얼라인 툴이죠. 자, 계속해서 얼라인 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얘는 특정 객체를 원하는 곳에 정확하게 갖다 놓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 비슷한 기능을 하는 툴로는 프레도6에서 나온 Move Align Me라는 아주 막강한 툴이 있는데 그것과 비슷한 기능을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제가 화면에 집을 한 채 그려 놓았고 그리고 창문을 두 개 갖다 놨죠. 이 창문을 각각 벽면과 지붕 쪽에 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설명을 보면은 3개의 점을 찍도록 되어 있죠. 이 창문을 보시면은 자, 아래쪽이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털 쪽에다가 이렇게 정확하게 붙여야 되겠죠. 자, 3개의 점을 찍도록 되어 있는데 기준점과 가로 끝점, 세로 끝점 이렇게 3개를 찍어줍니다. 자, 선택을 하고 툴을 클릭한 다음에 자, 여기가 기준점이 되겠죠. 클릭을 하고 자, 그리고 이 부분이 가로 끝점이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세로 끝점이 됩니다. 정확하게 선택을 줘야 되겠죠. 자, 클릭을 합니다. 3개를 다 찍었죠. 그런 다음에 내가 붙이고자 하는 위치에 가져가서 자, 이 위치가 되겠죠. 기준점, 가로 끝점, 그리고 세로 끝점. 자, 이렇게 찍어주시면 정확하게 위치로 오게 됩니다. 자, 확인을 해보면은 이렇게 정확하게 딱 붙어 있죠. 자, 계속해서 지붕 쪽에도 작업을 해보죠. 지붕은 지금 사선 형태라서 갖다 붙이기가 좀 번거롭죠.
무브 툴로 옮겨 놓고 또 회전도 시켜야 되고 좀 번거롭습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합니다. 기준점 그리고 가로 끝점 세로 끝점. 자, 그런 다음에 붙일 위치에 가지고 와서 똑같이 찍어주면 됩니다. 기준점 가로 끝점 세로 끝점. 자, 이렇게 하면은 정확하게 이 위치에 딱 가져와서 붙게 되죠. 자, 이런 작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상당히 번거롭죠. 그런데 이 툴을 사용하면은 아주 간단하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자, 이 기능은 사용 방법이 단순해서 더 이상 설명드릴 건 없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3D 로테이터. 제가 3D 발음이 잘 안 돼서 그냥 3D로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회전 툴이죠. 회전을 시켜주는 회전 툴입니다. 설명을 보면은 두 개의 점을 찍도록 되어 있죠. 자, 간단하게 그림을 하나 그려보죠. 자, 이런 모양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선택을 하고 툴을 클릭을 합니다. 첫 번째가 기준점인데 이 부분은 움직이면 안 되는 부분입니다. 클릭을 하시고 두 번째 점을 찍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점을 찍어주면은 자, 이런 식으로 회전이 되어서 정렬이 되죠. 이쪽 방향을 보고 일직선으로 딱 서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다른 방향으로 해볼까요? 선택을 하고 자, 이쪽을 찍어보죠. 자, 이렇게 돌아서 정렬이 되죠. 자, 이 기능도 잘 사용하면 활용할 때가 상당히 많겠죠. 그리고 사용 방법도 단순합니다. 지금 보여드린 게 다죠. 자, 3D 로테이터는 이 정도면은 설명이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로틱서 이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틱스는 회전 툴인데 키보드로 회전을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JS 무브는 우리가 키보드로 이동을 하는 거죠. 얘는 키보드로 회전을 할 수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거는 그림을 다시 그릴 필요 없이 이걸 그대로 써보죠. 다시 작업전으로 돌아가서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자, 얘는 설명을 보면은 왼쪽 화살표가 CW, 오른쪽은 CCW죠. CW가 클락위저니까 시계 방향, CCW는 카운터 클락위저죠. 그래서 반시계 방향인데 실제로 해보면 반대로 움직입니다.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야지 시계 방향, 왼쪽 화살표는 반시계 방향입니다. 의미는 없죠. 실제 눌러보면 어느 쪽으로 도는지 확인이 되겠죠. 자, 일단 대상을 선택을 하고 클릭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키보드 오른쪽 화살표를 눌러보죠. 이렇게 오른쪽으로 돌아가죠. 자, 왼쪽으로 눌러보겠습니다. 왼쪽으로 돌아가죠. 화면 아래쪽에 V12 창을 보면은 지금 움직이는 각도가 나오죠. 15도라고 세팅이 되어 있죠. 한번 움직일 때마다 15도씩 움직입니다. 자, 이 값은 우리가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45라고 입력을 해보죠. 그리고 엔터를 칩니다. 지금부터는 45도씩 움직이겠죠. 이렇게 45도씩 움직입니다. 자, 지금은 Z축을 중심축으로 해서 그렇게 뱅글뱅글 돌고 있죠. 왼쪽 상단을 보시면 표시가 나오죠. 지금 Z축 기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방향을 바꾸시려면 키보드 상단 화살표 있죠. 윗방향 화살표 그걸 눌러주면 됩니다. 자, 그걸 치면은 지금은 X축으로 바뀌었죠. 그럼 X축이 여기니까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뱅글뱅글 돌겠죠. 자, 이런 식으로 돌아갑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이번에는 다시 한 번 더 윗방향 화살표를 눌러보면은 이번에는 Y축으로 바뀌었죠. 그 Y축은 이 방향이니까 이쪽을 기준으로 이렇게 돌아가겠죠. 자,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얘는 플립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플립은 뒤집는 거죠. 우리가 플립으로 할 때 많이 사용을 해봤죠. 지금은 축 기준이 Y축 기준이죠. 자, 플립 기능을 쓰려면 키보드 아래쪽 화살표를 눌러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바뀌었죠. 좌우를 바꾸고 싶으면 축을 바꿔주면 되겠죠. 지금은 Y축인데 자, Z축으로 바꿔놓고 해보죠. 이렇게 하면 좌우가 바뀌겠죠. 자, 그 다음에 X축으로 해보죠. 자,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바뀌죠. 앞뒤가 바뀝니다.
자, 그리고 얘는 컨트롤 키와 시프트 키를 이용해서 같이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화면 아래쪽에 설명이 나오죠. 컨트롤 키를 눌러주면은 45도씩 움직입니다. 우리가 값을 몇 도를 설정을 했든 간에 무조건 45도로 움직이고요. 시프트 키를 누르게 되면은 무조건 1도씩 움직이는데, 자, 컨트롤 키는 제가 보여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앞에 무브 할 때 말씀드렸죠. 저는 화살표 키를 화면 전환용으로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이 기능이 안 먹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해보시면 되겠죠. 대신에 시프트 키로 해보죠. 지금 45도 설정되어 있는데 시프트 키 누르고 움직이면은 1도씩 이렇게 움직이겠죠. 아주 미세하게 움직입니다. 자, 이 기능도 뭐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랜덤 스케일, 그리고 랜덤 로테이터, 그리고 랜덤 스케일 로테이터, 이 세 개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복사를 좀 할까요? 자, 요 정도 복사를 했습니다. 자, 전체를 선택을 하시고 제일 먼저 랜덤 스케일 얘부터 해보죠. 자, 지금은 모든 게 다 똑같죠, 그죠? 복사를 했기 때문에. 자, 클릭을 해봅니다. 클릭할 때마다 각각이 스케일이 다 다르게 바뀌죠. 그래서 랜덤 스케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옆에 있는 랜덤 로테이터, 얘는 랜덤으로 무작위로 회전을 하겠죠. 자, 클릭을 하면은 각각 개체가 무작위로 회전을 합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랜덤 스케일 로테이터, 얘는 이 두 개를 합쳐 놓은 거죠. 한꺼번에 회전과 스케일을 같이 합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 작업을 할 때는 우리가 회전 범위 그리고 스케일 범위를 입력을 해 놓고 그 범위 안에서 조절되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옵션을 설정하려면은 대상을 선택하기 전에 작업을 해야 됩니다. 자, 아무것도 선택을 하지 않고 아이콘을 클릭을 합니다. 마우스 커서는 흰색으로 바뀌었죠. 마우스 커서가 흰색이라는 것은 지금 이 기능이 실행 중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 상태에서 Alt 키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옵션 창이 나오죠. 미니멈 스케일이 있고 맥시멈 스케일이 있는데 0.79배에서 1.18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미니멈은 한 0.8 정도 할까요? 그리고 맥시멈은 한 2배 정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미니멈 앵글, 맥시멈 앵글 360도 되어 있죠. 자, 요거는 그냥 놔두겠습니다. 그냥 놔두시고, 로테이션 피벗은 바텀 센터가 있고 오브젝트 엑시스가 있는데, 자, 대상은 반드시 그룹이나 컴포넌트로 되어 있어야지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그룹이나 컴포넌트는 자체 축이 있죠. 자체 축 기준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이 도형의 아래쪽 중심점을 기준으로 돌릴 건지,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 부분은 그냥 디폴트로 작업을 하죠.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은 스케일 피벗,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어보면은 바텀 센터가 있고 오브젝트 엑시스가 있죠. 이 부분도 그냥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값이 다 입력이 되면 OK를 누르면 되겠죠. 만약 캔슬을 누르게 되면은 이 값들을 무시하고 다시 초기화가 됩니다. 한번 눌러볼까요? 자, 다시 처음 상태로 돌아왔죠. 맥시멈 스케일이 1. 아까 2배로 했죠. 2배는 사실 너무 큽니다. 자, 1.5배 정도로 조절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0.9 정도로 만들죠. 자, 이렇게 하고 OK를 눌러보겠습니다. 자, 얘는 재밌는 게 이 각각 떨어져 있는 거는 지금 하나씩 선택이 되죠. 그런데 붙어 있는 오브젝트는 같이 선택이 됩니다. 가면은 자, 이렇게 되죠. 자, 만약에 전체를 다 적용하려면은 툴을 해제를 하고 전체를 다 선택을 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다 선택을 하고 작업을 하겠습니다. 클릭을 한번 하면은 한번 적용이 되겠죠. 자, 또 클릭하면 또 적용이 될 겁니다. 계속 이렇게 적용이 되겠죠. 자, 이 툴을 사용할 때 주의할 사항이, 제가 아까 캔슬을 누르면은 초기화가 된다고 그랬죠. 그 초기화라는 게 처음 설치했을 때의 초기화가 아니고요. 우리가 OK 눌러서 세이브를 한번 했죠. 그 세이브된 값으로 돌아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프록시파이 컴포넌트,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이름이 프록시파이 컴포넌트죠.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컴포넌트에 대해서만 작동을 합니다. 자, 제가 화면에 그림을 추가로 그려놨는데 이 부분을 한번 볼까요? 얘는 전체가 다 컴포넌트로 되어 있습니다. 클릭을 해보면은 컴포넌트죠. 그리고 121개가 다 컴포넌트입니다. 한 개를 만들어서 다 복사를 한 거죠. 자, 우리가 모델링 작업을 하다 보면은 이런 식으로 컴포넌트를 가지고 배치를 많이 하죠. 자, 이렇게 많은 컴포넌트를 배치하다 보면은 화면 전환이 늦어지거나 아니면은 스케치업이 많이 버벅대거나 그런 현상이 많이 생깁니다. 자, 그럴 때 이 기능을 사용하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일단 이 컴포넌트들은 각각 다른 컴포넌트가 아니고 한 개를 다 복사한 거죠. 그래서 전체를 선택할 필요는 없고요. 한 개만 선택을 하면 됩니다. 자, 선택을 하고 얘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다 바뀌었죠. 자, 프록시파이라는 뜻이 대리인, 대리 이런 뜻이 있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사각형들이 원래 컴포넌트를 대신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단순화해서 작업하면은 화면 전환 속도도 빠르고 스케치업도 굉장히 빨라지게 됩니다. 자, 옆에 있는 이것도 컴포넌트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하고는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적용이 안 되죠. 자, 얘도 적용하려면은 따로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자, 클릭하면은 이렇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가 다른 작업을 하다가 다시 보이게 하고 싶으면은 선택을 하고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됩니다. 자, 얘도 하나만 선택하면 되겠죠. 그리고 클릭. 자, 이렇게 하면 원래대로 다 보이게 되겠죠. 자, 프록시파이 컴포넌트는 이 정도면 충분히 설명이 된 것 같고요. 그 옆에 있는 컴포 스와프. 자, 컴포 스와프인데 컴포는 컴포넌트를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스와프는 맞교환한다 이런 말이죠. 컴포넌트를 서로 맞교환한다 이런 뜻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설명을 보면은 소스 컴포넌트를 선택을 할 때 Alt 키를 같이 누르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 있는 컴포넌트를 전부 제가 이 동그란 걸로 다 바꾸고 싶습니다. 그러면 얘가 소스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얘를 선택할 때는 Alt 키를 같이 누르고 클릭을 해야 됩니다. 자, 아이콘을 클릭을 하고 그냥 얘를 클릭을 하면은 아마 메시지가 뜰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Alt 키를 같이 누르라고 뜨죠. 그래서 Al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을 합니다. 자, 그럼 얘가 메모리에 기억이 됐을 겁니다. 그 다음에 바꾸고 싶은 대상에 가서 클릭을 하면 됩니다. 바뀌죠. 자, 만약에 이 전체를 한꺼번에 다 바꾸고 싶다. 그러면은 컨트롤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하시면 됩니다. 자, 클릭하면 한꺼번에 다 바뀌죠. 자, 우리가 Alt 키를 누르고 선택했던 이 소스 컴포넌트는 스케치업을 종료할 때까지 계속 기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 기능을 실행할 때마다 얘로 다 바뀌게 되겠죠. 자, 만약에 이 상태에서 다시 작업전으로 되돌아가고 싶으면은 컨트롤 Z를 누르면 되죠. 하지만 그렇게 해도 안 돌아가는 경우가 있죠. 예를 들어서 스케치업을 종료했다가 다시 실행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다시 돌아갈 수가 없죠. 자, 그럴 때는 다시 원래의 컴포넌트를 불러와서 다시 바꿔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라면은 컨트롤 Z로 되돌아갈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렇게 되돌아갈 수 없다면은 불러와야 되겠죠. 자, 어떤 거였죠? 이거죠. 자, Alt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죠. 자, 바꾸다 보니까 얘까지 바뀌었죠. 그러면은 얘도 다시 갖다 놓죠. 그리고 역시 Alt 키를 누르고 클릭을 해서 얘는 하나만 클릭을 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하면 됩니다. 자, 컴포 스와퍼는 이 정도 설명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FFD 이 부분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제 영상이 여러분들 스케치업을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다음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